죽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시체라도 찾았어요? 서정숙에게는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정숙 씨 맞으세요? 아드님 윤선호 군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DNA 검사 결과가 서정숙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선호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 없습니다. 분명히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남천동 시장 골목, 밤 1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던 골목이 이제 조용해졌죠. 마지막 포장마차 사장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소리만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그 골목 한편에 자리한 정성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어요. 서정숙은 가게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일과를 시작합니다. 카운터 위에서 작은 초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벌써 몇 년째 이어온 습관이지만 오늘따라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63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선우야, 오늘도 엄마 다녀간다. 서정숙이 촛불을 가게 앞 작은 선반에 올려놓으며 중얼거립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꺼지지는 않았어요. 마치 서정숙의 마음처럼 말이죠. 30년 전 5살이던 아들 선우가 광안리 불꽃 축제에서 사라진 그날 이후 서정숙의 시계는 그 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엄마, 불꽃놀이 보러 가자. 그날 선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정숙의 치마를 잡아당겼던 기억이 생생해요. 파란색 셔츠에 검은 반바지를 입은 선우는 정말 예뻤습니다. 서정숙은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선우 불꽃놀이 보러 가자라고 말했죠. 광안대교 위로 쏘아 올리는 불꽃들이 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터지는 폭죽 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서정숙은 선우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불꽃이 터지는 순간 뒤돌아보니 아이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서정숙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5살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서정숙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서를 드나들고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하지만 선우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좀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30년이나 지났잖아요. 옆 가게 떡볶이 사장이 지나가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죠. 벌써 30년이나 흘렀다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아이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죽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시체라도 찾았어요? 서정숙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어요. 서정숙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정숙에게는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난 기다릴 거야. 서정숙이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매일 밤 촛불 앞에서 되뇌는 다짐이기도 해요. 사람들 눈에는 고집스럽고 강단 있는 분식집 사장으로 보이지만 서정숙의 속마음은 늘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간 서정숙은 오늘 팔다 남은 김밥 몇 개를 바라봅니다. 차가워진 김밥들 중에 계란말이 김밥이 보였어요. 선우가 가장 좋아하던 김밥이었습니다. 서정숙은 그 김밥을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계란말이 김밥 만들어줘. 선우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정숙은 김밥을 다시 접시에 내려놓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봅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어놓은 7월 29일이 눈에 들어왔죠. 선우가 사라진 날입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서정숙은 광안리 해변가를 온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혹시나 어른이 된 선우가 그곳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돌아와야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서정숙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다시 촛불 앞에 섰어요. 촛불이 반쯤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찾을게. 어디 있든지 꼭 찾아낼 거야. 서정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서정숙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서정숙 씨 맞으세요? 아드님 윤선호 군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서정숙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보는 선호 이름이었어요. 서정숙의 손이 휴대폰을 잡고 있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말투는 진지했고 장난 전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서정숙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가짜 제보와 사기 전화를 받아봤거든요. 저는 지역신문 사회부 기자 박용철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사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DNA 인증 캠페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박용철이라는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용철도 이런 전화를 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클릭수와 특종에만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아동 실종 사건은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DNA요? 그게 뭔가요? 서정숙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선호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싶었어요. 혈액이나 침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요즘 전국의 사찰에서 신원 미상으로 자란 분들의 DNA를 수집해서 실종 가족들과 매칭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용철의 설명을 들은 서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선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망 고문일까요? 다음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기자를 기다렸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숙 씨. 우산을 접으며 들어온 남자가 인사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용철은 생각보다 진중한 인상이었습니다. 평소 가벼운 기사들을 주로 쓰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이 무거웠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서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DNA 검사 신청서입니다.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전국 사찰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드려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용철이 설명하는 동안 서정숙은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가족 확인이라는 단어만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말로 찾을 수 있을까요? 서정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용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에서 20가족 정도가 이 방법으로 제외했습니다. 희망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서정숙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30년 동안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정숙은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가게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멍하니 있다가 주문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이상해 보여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정숙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3시쯤 우편 배달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어요. 보내는 곳이 DNA 검사센터였습니다. 서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복잡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일치 가능성 99.8% 매칭 대상 윤선호 추정 나이 35세 현재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복림자. 서정숙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선호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스님이 되어서 말이에요. 선호야, 내 선호야. 서정숙이 종이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용철 기자였어요. 결과 받아보셨죠? 축하드립니다. 용철의 목소리도 흥분되어 있었어요. 기자로서도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정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호를 보고 싶었어요. 내일 당장 합천으로 가실 수 있나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용철의 제안에 서정숙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호가 어떤 모습일지, 자신을 알아볼지, 스님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촛불 앞에 앉아 마지막 기도를 올렸어요. 선호야, 내일 엄마가 간다. 기다려라. 새벽 5시 서정숙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선호 생각뿐이었거든요. 서둘러 씻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30년 만에 만나는 아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선호를 만나는 날이야.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바르기 어려웠지만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완성했어요. 가방에는 선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한 뭉치 넣었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지 못할까 봐서요. 오전 9시 박용철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용철은 평소보다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도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용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숙의 표정이 긴장과 설렘으로 복잡해 보였어요. 네, 갑시다. 서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합천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서정숙은 옛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선호가 태어났을 때, 첫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만나주실까요? 서정숙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갑자기 현실적인 걱정이 들었거든요. 스님이 된 선호가 과연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철이 안심시키려고 말했지만 사실 전화 통화에서 진명 스님의 목소리는 그리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합천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복림사까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절의 모습이 점점 커졌어요. 저기가 복림사입니다. 용철이 가리킨 곳에는 고풍스러운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범종루와 대웅전, 그리고 여러 채의 요사체가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정숙은 이곳에서 선우가 자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은은한 향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목탁 소리도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였지만 서정숙의 마음은 태풍 같았습니다. 저쪽이 범종루입니다.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용철의 안내를 따라 범종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긴 장삼 차림의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머리를 완전히 깎은 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정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진명 스님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선했어요. 서정숙은 그 눈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바로 선우였어요. 어렸을 때와 똑같은 눈매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진명이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선우야. 서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눈물이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진명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진명입니다. 선우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진명의 말에 서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반응일까요? 하지만 그 검사 결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모두 자신의 가족이라고 주장하시더군요. 진명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었거든요. 모두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며 왔지만 결국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정말로 당신의 어머니예요. 서정숙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어린 선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진명은 그 사진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귀여운 아이네요.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진명이 사진을 돌려주려고 했을 때 서정숙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금을 봐주세요. 왼손 새끼손가락 아래점 있죠? 서정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진명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정말로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명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그 점을 가리키며 누군가 말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거든요. 선우야, 엄마가 이 점 때문에 널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명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기억은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희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진명이 냉담하게 말하며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때 용철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찰칵. 카메라 소리가 고요한 사찰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명은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어요. 서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날 알아보지 못해? 왜? 서정숙의 오열 소리만이 적막한 범종루에 메아리 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차갑게 끝나버렸어요. 그날 밤 박용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봤던 서정숙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자로서 이런 감정적인 개입은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진명 스님의 반응이 너무 차갑지 않았나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용철이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켰어요. 기자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과거 아동 실종 사건 특종으로 이름을 알린 그였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특종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림사 1990년대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기사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찰 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용철의 눈에 하나의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1995년 사찰 아동보호시설 운영 실태 점검. 클릭해서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 여러 사찰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설을 운영했는데 일부에서 불법 입양 알선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용철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입양 관련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어요. 정부 감사원의 비공개 자료가 일부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사찰 불법 입양 브로커 명단. 그 명단에는 여러 사찰과 관련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용철의 눈이 하나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복림사 마이너스 혜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혜성 큰 스님인가? 용철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 밤새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2년도 사찰 회계 장부 사본을 발견했어요. 어떤 내부 고발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자료였습니다. 장부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거래 기록들이 있었어요. 선호가명 마이너스 200만 원, 민수가명 마이너스 150만 원 같은 식으로 아이들의 가명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혜성 큰 스님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야. 용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철은 다시 복림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서정숙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섣불리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찰에 도착한 용철은 혜성 큰 스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강하게 요구하자 결국 만날 수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혜성 큰 스님이 법당에서 용철을 맞았습니다. 70대 노승의 모습은 자애로워 보였지만 용철은 그 눈 속에서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1990년대 아동보호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용철이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혜성 큰 스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도리였거든요. 진명 스님도 그때 이곳에 오신 건가요? 용철의 질문에 혜성 큰 스님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용철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진명이는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훌륭한 수행자로 자라났어요. 혹시 그때 입양 관련 업무도 하셨나요? 용철이 핵심을 찔렀어요. 혜성 큰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들을 보호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느껴졌어요. 용철은 더 압박했습니다. 1992년 회계 장부를 봤습니다. 선호라는 가명으로 된 200만 원 거래 기록이 있더군요. 혜성 큰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용철이 휴대폰으로 장부 사진을 보여줬어요. 혜성 큰 스님은 그 사진을 보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진실을 밝히는 게 왜 좋지 않죠? 용철이 추궁했지만 혜성 큰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법당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녁 서정숙은 복림사 근처 여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선호가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 서정숙은 사찰 담장 근처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사체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어요. 그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달이 떴네, 반달이 떴네. 서정숙이 그 자장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선우에게 매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불렀어요. 요사체 안에서 진명이 그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수행자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 혜성 큰 스님이 갑자기 나타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밖에서는 서정숙의 자장가가 계속 들려왔어요. 그 노래는 진명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서정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복림사가 아침 안개에 쌓여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서정숙은 어젯밤 자장가를 부를 때 요사체 창문이 살짝 흔들렸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분명 누군가 듣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꼭 만나야 해. 서정숙이 다짐하며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어요. 30년간 스님으로 살아온 선우에게 갑자기 어머니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아침 7시 박용철이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밤새 조사한 자료들을 가방에 담고 왔어요. 어제 혜성 큰 스님과의 대화에서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어젯밤 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용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정숙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1990년대 불법 입양 관련 자료를 찾았거든요. 용철이 휴대폰으로 장부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정숙은 그 안에 적힌 선호 가명나는 글자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선호 이야기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용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문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용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정숙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편집장이 이 기사를 중단하라고 하네요. 복림사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큰 후원자라고. 용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론의 자유가 광고비에 굴복하는 현실이 분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포기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라도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용철의 눈에 결의가 번뜨렸어요. 클릭수와 특종에만 관심 있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다시 복림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서정숙이 먼저 진명 스님을 만나고 용철은 따로 증거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진명 스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서정숙이 사찰 입구에서 한 행자에게 물었어요. 행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명은 법당 뒤편 작은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서정숙이 다가가자 진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그분이시군요. 진명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어제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서정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진명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서정숙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자장가를 부르셨죠? 진명의 질문에 서정숙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듣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네, 옛날에 제 아들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반달이 떴네. 맞죠? 진명이 중얼거렸어요. 서정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냥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진명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혼란이 느껴졌어요. 어제 밤부터 계속 그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혜성 큰 스님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진명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명아, 잠깐 오너라. 혜성 큰 스님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진명이 서정숙에게 고개를 숙이고 가려고 했을 때 서정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좀 봐주세요. 서정숙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파란색 어린이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 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선우라고 수놓아져 있었어요. 진명이 그 저고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파란색이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라는 것도 우연일까요? 이건 제가 손수 만든 거예요. 선우가 5살 때 입혔던. 서정숙의 말이 끝나기 전에 혜성 큰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진명아, 무슨 일이냐? 큰 스님이 저고리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과거 물건에 집착하는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 빨리 들어가거라.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서정숙이 항의했지만 혜성 큰 스님은 단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 제자를 흔들지 마십시오. 흔드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서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졌어요. 진명아, 어서 들어가라. 혜성 큰 스님이 재촉했습니다. 진명은 저고리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서정숙은 젖어가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진명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선우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다고. 서정숙의 절규가 빗소리와 함께 사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용철은 사찰 창고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관리가 소홀한 구석에서 1992년도 문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아동 인수 관련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윤선호, 1987년 7월생, 인수일 1992년 8월 1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계약서 끝에는 혜성 큰 스님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용철이 흥분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서정숙과 용철은 여관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이 서류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큰 스님이 인정할까요? 인정하든 안 하든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용철의 눈에 결의가 번뜨렸어요. 내일은 결정적인 대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서정숙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5살 선우가 울면서 자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안 와? 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흘러내렸어요.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서정숙은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여관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답답한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서정숙이 복림사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제 진명이 파란 저고리를 볼 때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용철도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어제 찾은 계약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윤선호라는 이름, 1987년 7월 생이라는 기록, 그리고 혜성 큰 스님의 서명.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큰 스님이 발 뺄 구멍이 없을 거야. 용철이 각오를 다지며 노트북을 켰어요.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30년 만에 밝혀진 사찰 불법 입양의 진실이었어요. 오전 9시 두 사람은 다시 복림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혜성 큰 스님과 직접 대면해야 해요. 용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사찰에 도착하니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스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당에서 나오는 독경 소리만 들려왔어요. 혜성 큰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용철이 사무실을 찾아가 말했어요. 젊은 행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오늘 외부인 면회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꼭 만나야 합니다. 용철이 강하게 요구했지만 행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서정숙이 나섰습니다. 그럼 진명 스님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진명 스님께서는 지금 참선 중이십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만남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참선하고 계시나요? 서정숙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행자가 망설이더니 법당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수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법당 뒤편으로 향했어요. 작은 요사체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진명이 혼자 앉아 참선을 하고 있었어요. 서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진명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서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명이 천천히 눈을 뜨고 돌아봤습니다. 또 오셨군요. 진명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저고리 기억나세요? 서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명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아요. 파란색 옷을 입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꿈을. 진명의 고백에 서정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꿈에서 누가 나왔나요? 여자분이었어요. 자꾸 제 이름을 부르는데 선호라고. 진명이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어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용철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1992년 8월 1일자 아동 인수 계약서입니다. 윤선호, 1987년 7월생. 바로 당신 이야기예요. 진명이 그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혜성 큰 스님의 서명과 도장까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죠. 용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명은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진명의 말이 끝나기 전에 혜성 큰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무슨 소동이냐? 큰 스님의 목소리가 사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진명이 계약서를 큰 스님께 보여줬습니다. 큰 스님, 이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런 위조 서류를? 혜성 큰 스님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이미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사찰 창고에서 직접 찾은 거예요. 용철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큰 스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과거 일을 들춰내서 무엇 하겠다는 거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큰 스님이 드디어 사실을 인정했어요. 진명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큰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진명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온 공허함이 모두 큰 스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너를 잘 키워주지 않았느냐? 훌륭한 수행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건 큰 스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었잖아요. 진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평생 처음으로 큰 스님에게 반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정숙이 진명의 손을 잡았어요. 선우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엄마와 함께 가자. 하지만 진명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35년간 스님으로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계약서가 바람에 날렸지만 용철이 재빨리 잡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혼란 속에서 진명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큰 스님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로 말이에요. 그날 밤 진명은 자신의 방에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35년간 자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진짜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진명은 조용히 방에서 나와 사찰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용철이 계약서를 찾았다는 그곳에서 혹시 자신에 대한 다른 단서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달빛의 의지에 창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투성이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오래된 옷가지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진명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파란색 어린이 저고리가 나왔어요. 이게, 진명이 그 저고리를 들고 보는 순간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장가. 어제 서정숙이 보여준 저고리와 똑같았어요. 목 부분에 수놓인 선우라는 글씨까지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불꽃놀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엄마를 찾아 울던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린 빼앗긴 거야. 진명이 저고리를 꼭 안으며 외쳤어요. 35년간 품어왔던 공허함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납치당한 아이였던 거예요. 새벽 6시, 진명은 혜성 큰 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큰 스님, 나와보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혜성 큰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진명의 손에 들린 파란 저고리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디서, 왜 숨기셨어요? 왜 35년간 거짓말을 하셨어요? 진명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큰 스님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너를 위한 일이었어. 저를 위해서요? 제 어머니를 35년간 고통받게 만든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진명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큰 스님에게 화를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험하다. 여기서 자라는 게 너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큰 스님 생각이에요. 제가 선택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진명이 저고리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다른 스님들이 하나둘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시각 서정숙과 용철은 합천군청에서 방송국 담당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용철이 지역 방송국에 연락해서 라이브 방송을 제안했었거든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방송국 PD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이런 민감한 사안은 잘못 다루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계약서와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게 있어요. 용철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서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3시에 복림사에서 라이브 방송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죠. PD의 결정에 서정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호가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후 2시 복림사 앞에 방송 장비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혜성 큰 스님은 급하게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명아, 아직 늦지 않았다. 그냥 모르는 척하면 돼. 큰 스님이 마지막으로 진명을 설득하려 했지만 진명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요. 이제 진실을 말할 거예요. 진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35년간 느껴본 적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3시 정각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정숙, 용철, 그리고 진명이 나란히 앉았어요. 혜성 큰 스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30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PD가 방송을 시작했어요. 진명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진명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1992년 7월 29일 부산 광안리에서 실종된 윤선호입니다.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카메라맨도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진명이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DNA 검사 결과, 아동 인수 계약서, 그리고 혜성 큰 스님의 서명이 담긴 횡령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이 생방송으로 공개됐습니다. 35년간 저를 속여온 혜성 큰 스님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진명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리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이었어요. 혜성 큰 스님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아동 유괴와 불법 입양 알선, 그리고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큰 스님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됐어요. 진명은 연단에서 내려와 서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5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엄마. 진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정숙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진명을 끌어안았습니다. 선호야, 내 선호야. 두 사람은 장엄한 범종 소리 속에서 눈물로 껴안았어요. 3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카메라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어요. 방송을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아들을 기다린 어머니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아들의 재회는 그 누구의 마음도 울리기에 충분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부산 남천동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정성 분식 옆에 작고 아담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선호 사랑의 공양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정숙과 선호가 함께 만든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밥 재료는 충분한가요?
선우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어요. 머리는 여전히 짧았지만 스님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제법 익숙해졌어요. 그래, 아침에 시장에서 신선한 것들로 준비했어. 서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아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가끔 꿈이 아닐까 싶어서 선우의 손을 만져보곤 했습니다. 공양방은 실종 아동 가족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였어요. 서정숙의 정성 어린 김밥과 선우가 절에서 배운 채식 요리가 어우러진 특별한 음식들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따뜻한 한 끼를 나눴어요. 사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나갔어요. 20년 전 딸을 잃고 아직도 찾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서정숙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서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여성을 배웅했어요. 오후가 되자 박용철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그는 실종 아동 관련 기사를 전문적으로 쓰고 있었어요. 서정숙과 선우의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가족 찾기 열풍이 일었거든요. 어떠세요? 적응하시는 게? 용철이 선우에게 물었어요.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35년간 스님으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끔 절이 그립지 않나요? 그리워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 더 소중해요. 선우가 서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6시 서정숙과 선우는 공양방 정리를 마치고 특별한 의식을 치렀어요. 서정숙이 작은 종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림사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서정숙이 종을 첫 번째로 쳤어요. 맑은 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1992년 7월 29일 선우를 잃었던 그 아픈 날을 기억하며. 두 번째는 다시 만난 나를 위해서. 선우가 종을 두 번째로 쳤어요. 종소리가 더욱 깊게 울렸습니다. 35년 만에 재회한 기적 같은 날을 감사하며. 세 번째는 오늘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종을 세 번째로 쳤어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현재를 축복하며. 종소리가 멈추자 골목이 고요해졌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선우가 서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정숙의 볼에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선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35년간 자신을 기다려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야. 서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때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형, 안녕히 가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서정숙과 선우가 함께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그들은 동네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서정숙은 더 이상 촛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을 울렸어요. 촛불은 기다림의 상징이었지만 종소리는 함께함의 상징이었거든요. 내일은 뭘 해볼까? 선우가 물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35년간 놓친 시간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모든 음식이 다 좋아요. 두 사람의 대화가 따뜻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용철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의 기사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실종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혜성 큰 스님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복림사는 새로운 주지 스님 아래 정상화되었어요. 시간이 멈춰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흐르기 시작했네요. 서정숙이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35년간 멈춰 있던 그녀의 시간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호의 말에 서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서정숙의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이 있었어요. 35년간 켜왔던 촛불은 꺼졌지만 새로운 종소리가 그들의 일상을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서정숙과 선호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